그걸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띄워져 있어요? 네, 띄워져 있어요. 하이스트 수익을 보시면 보시면 있어라는 지금입니다. 오늘은 발표 논문 3개이고요. 그, 그 나클이라는 NL 파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웃스탠딩 페이퍼라고 한 10분 정도 산출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것, 저널한 주제를 가져와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Unlocking Emergent Modularity in Large Language Models고요. 칭화대에서 발표한 논문. 일단 논문에 좀 프리미너리한 지식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모듈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게 뭐 최근에 많이 하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같은 좀 작은 모듈들을 여러 개 준 다음에 이거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그 모델을 만드는 이런 프레임을 통틀어서 그 모듈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모듈러한 뉴럴 네트워크 장점이 뭔지 생각해 보면 먼저 뭔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듈 흔히 말하는 이제 엑스퍼츠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른 능력에 대해서 각각 자기가 필요할 때 액티베이션 돼서 그 호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LLM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보면은 크게 셀프 어텐션 레이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 그거를 이제 좀 셀러랑 여러 가지 엑스퍼츠로 가지고 이 MOE 같은 거를 하는 게 좀 최근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했을 때의 장점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되게 때좀 스파르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성능적이다라고 기준이 있는데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성능적인 것을 떠나서 좀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제 LLM을 좀 크게 학습시키면은 성능이 좋아진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좀 알려져 있는데 트랜스포머를 키울 때 보통 힌지네전을 키우거나 아니면 레이어를 좀 깊게 쌓아서 내 파이터를 쓰는 경우가 많대. 그렇게 하면 좀 실제로 인퍼런스할 때 느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패러럴하게 쌓으면 전체 레이어 개수는 그런 데에서 그럼 트랜스포머가 옆으로 좀 늘어나는 거니까 인퍼런스 할 때 좀 더 빠른 인퍼런스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최근에 그 익스트라이라는 모델이 좀 있는데 이게 오른쪽 아래가 지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풀포지션 지나서 나온 진행점이 있을 때 이거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드포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엑스퍼트한테 각각 그 베이팅 펑션을 해가지고 어떤 엑스퍼트가 제일 적합한지 물어본 다음에 제일 좀 성능이 높은 2개 정도의 엑스퍼트에 대해서 번호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 익스트라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좀 모티베이션을 삼는 거는 기존에 이런 모듈러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잘 분석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아키텍처들은 처음에 이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부터 익스플릿하게 여러 개의 모듈들, 여러 개의 익스플릿을 나누고 나서 퍼포먼스를 한다. 뭐 이런 거를 좀 단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특징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에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사전학습된 모듈들이 있는데 그 버트나 GPT 같은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가 있을 때 기존의 논문들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내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을 때 여기에 뭔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듈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머전트한 모듈러티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관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게 뭐 768, 5 이런 식으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한번 쫙 우러났다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사이에 그림의 가운데 있는 A처럼 셀퍼테이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X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첫 번째 피드코드 네트워크 타가지고 한번 차원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렐로 같은 그 너닝리널티 코스를 듣고 다시 레이어를 펴가지고 그 피드코드 분산이 끝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안에 있는 렐로 함수를 보니까 특정 입력의 두께에 따라서 이 렐로를 거친 그 스칼렛 값들이 나타나는 어떨 때는 0이고 어떨 때는 0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액티베이션 되는 경향성도 그때부터 달랐다. 그러니까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 피드포드에서 나오는 값들이 0보다 큰 액티베이션 되는 경향성이
들었다. 이를 통해서 이 필터 네트워크가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스케일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일종의 어떤 스펄트가 있다. 즉, 좀 임플리시트하게 그 모두가 다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저 네네. 시그모이드가 셀루스는 사실 0이 없잖아요. 사실 양수잖아요. 그럼 뭐 셀솔도 좋아한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영역 근사했을 때는 그냥 영역이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난 유닛이 뭐예요? 갤루예요? 뭐 갤루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갤루? 네. 이 부분에서는 갤루를 좀 예를 들어 설명했어. 수위 블루인가? 그건 어디 쓰는 거예요? 그거 많이 쓰는 거 스위글로도 많이 씁니다. 라마에서 스위글을 씁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거는 게이티드 그 리니어 유닛이라서 그 리니어 두 개 통과한 다음에 그거 공부 들어갑니다. 하나. 그러니까 게이티드 리니어 유닛이라서. 네. 그래요? 네. 뭐가? 갤루가 아니면 그 스위글루가. 수위 블루가? 네. 글루가 그 GLU가 그겁니다. 아,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키 값에 따라서 이 키를 구성하는 각각의 물건들이 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양 횟수가 다르니까 이거를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약간 일종의 MOE 즉 익스트로브 익스퍼처럼 만들면 좀더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 동시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모듈러 뉴럴 네트워크의 중점을 그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 네트웨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만 다르게 했다면 여기는 옵텐션도 그렇게 하겠다는 기존에 그냥 프리트레인된 제품을 그냥 봤을 때 뭔가 모듈러한 다양성이 보인다까지만 인프트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익스트로브 엑스퍼트 같은 형태로 바꿔보겠다. 그냥 스탠 버트를 이 익스트로브 엑스퍼트로 바꿔보겠다. 안트를요? 네? 안트를 네, 버트 GPT가. 프리트레인돼 있던 트랜스포머가 있고 걔를 이제 이렇게 트랜스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게 맞습니다. 스크래치 다스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인퍼런스가 빨라지는 거예요? 인퍼런스가 빨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모델을 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싱글 패스만 사용하는 거니까 많이 쓰신다면 그 메모리 사용량 같은 건 추울 것 같은데 속도를 네, 인프런스 스피드가 스피드는 뭔가 이 결국에 이 스텝은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수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탐나 아닌가 이런 건 똑같은. 속도가 그렇게 줄어들지 그래서 않으면 원래 셀프 캐시 레벨 한개 있던 거를 N개로 만들겠다 네. 이인 건가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조금 더 잘게 쪼개요. 어텐션 안 건드리고 FF는 네, FF는 저게 발표 플랜인 네, 맞습니다. 근데 키밸류가 적혀서 헷갈려요. 키밸류를 맞아요. 이게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키랑 밸류로서 생각하는 인문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기서 그냥 똑같이 사용해서 피드포워드를 조금 더 잘게 쪼개보자. 네, 맞습니다. 믹스처 스포츠와의 차이점은 프리티닝 네트워크도 더 자를 수 있다. 네, 이 아웃풋. 근데 궁금한 게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그걸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자를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텍스트 있는 것들을 쪼개가지고 파인튜닝 했을 때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거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메모리는 그대로 하되 인프런스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닐까? 왜냐면 어차피 저 세 개는 다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매번 그 나오는 값에 따라서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될 거예요. 세 개만 두 개를. 그리고 피드보다 계산량이 N분의 1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계산량이 계산량이 줄어들니까 속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제가 아주 좀 메모리 동일하게 가져오고. 그래서 메모리는 그만큼 먹고. 그래서 메소드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네들 각각이 유형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벡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n by m이면 길이 m짜리 벡터를 분개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를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익스펄츠,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앱들은 여러 개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 리퍼런스 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의 기준은 이미 선언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거 그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한 그 데브 세트 하나 필요한 거죠?
같은데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디바이딩을 할 때, 그 이빌리 디바이드 하는 거예요. 각 엑스퍼트의 크기가 똑같아요. 네, 똑같이 해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 베이 때는 그게 꼭 균등하게 나누지. 그렇다고 이걸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분하게 되는 거지. 처음 계산 빨리 넘어갔어요. 에버리지 K 게이팅이 뭐예요? 그래서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실제로 MOE 같은 거 보면은 매 인수마다 어떤 익스퍼트를 쓸지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 논문의 한 가지 그 목적은 어떤 추가적인 파라미터 도입 없이 그냥 필트인 된 것들을 그대로 MOE를 갖고 넣어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K개 그 익스퍼트의 웨이트를 전부 다 그냥 평균 내가지고 그거랑 프로덕트 한 거를 그 게이트 펑션을 사용. 게이트 펑션가 베이팅 결과가 네, 게이트 보여. 뭐랑 뭐를 다 풀어간다고요? 이 K1 스펄트가 치면은 이 세 개의 벡터를 전부 다 평균 내서 G1이라는 하나 벡터가 있는 이상에 이거랑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에너지 주 X랑 프로덕트가 이런 식으로 스칼라 하나를 뺐고 이런 식으로 스칼라 세 개를 신경 써가지고 중에 제일 높은 거를 오른 상태로 맞추면 수가 되는 와우트 함수가 그렇게 되고 그래도 여기서 이제 빨간 게 2.3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저게 셀렉트가 된다는 거야. 네. 그럼 파이널 아웃풋에 웨이트 썸이 왜 있는 거예요? 그 원래 디펜 내외는 웨이트 썸이라는 게 따로 없을 텐데 새로 생긴 거죠. 이거 말씀 주시죠. 네네. 제가 빨리 연구요. 아마 이 밑에 있는 거 확률이 나오니까 이거랑 이거랑 두시랑 굉장히 그게 맞추기. 네. 네. 네,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은 되게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가져올게요. 첫 번째는 이미 수단학습돼 있는 버트랑 또 엑셀을 이런 식으로 다운스트림 포트에 대해서 파이팅할 때 방금 보여드린 그 MOE 형태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존에 그냥 로라나 그다음에 MOE 레이어 직접 배우는 거나 이런 거 뒤에서 성능이 전반적으로 올라 그리고 OD에서도 성능 하락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시험 결과를 이용하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테스트에 대해서 그때 테스트가 바뀌에 따라서 선택되는 엑스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엑스퍼트 중에 항상 한두 개만 골라주면 플렉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도 분석을 했었는데 그거는 시험 관계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거고요. 그 프리트레이너스 가이드 투 트레이닝 데이터. 저희가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되게 어려웠고 좀 임피리컬하게 구성되는 부분이 많고 좀 제한된 환경에 있어 데이터 구성을 바꿔가면서 트레이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보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구성을 바꿀 때 데이터 에이지 그 텍스트 데이터가 쓰인 날짜가 언제인가 그리고 도메인 퍼블릭 텍스트의 도메인이 무엇인가 퀄리티랑 토치시티 그러니까 텍스트의 전반적인 퀄리티 혹은 타임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그때 텍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결론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를 바꾸면서 학습 데이터가 작성된 날짜 어떤 데이터가 2001년에 쓰여진 거, 2013년에 쓰여진 거, 2020년에 쓰여진 날에 따라서 그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학습되는 데이터가 쓰인 날짜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게 저희가 테스트하는 데이터가 언제 쓰여진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하는 데이터랑 그 작성된 날짜가 다르고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최근에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도 있고 파인튜닝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파인튜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랑 그 시간 차이가 찔 때는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처럼 성능 하락이 좀 큰 걸 수도 있죠. 테이블 보면은 이쪽이 파인튜닝 데이터가 이제 되게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프리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도메인 테스트에 대해서 성능 차이는 0.84로 볼 수 있어요. TV랑 뭐가 뭐예요? TD는 템포럴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랑 평가 데이터랑 딱 이게 작성된 날짜가 1년이 들어갔을 때
성능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R은 피어슨 콜리데이션. 그, 그냥 그 경향성을 뭔가 시간 차이에 따른 성능 하나를 1년이 아니라 1년이나 성능 3년 봤을 때 성능이 그 다양성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저자들이 말했던 거는 파인튜닝 데이터가 그 테스트 데이터랑 작성된 약자가 다르면 성능 차이가 가장 크게 납니다. 이건 저는 좀 안 됩니다. 여기서 좀 새롭게 찾은 거는 오른쪽에 있는 프리트레인 데이터가 작성된 시기가 이 테스트 데이터랑 다를 때도 성능이 좀 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함의하는 거는 저희가 프리트레이닝 해도 파인튜닝 하면은 더 쉬워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다양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차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LM 스몰이랑 LM XL이 한 10mg짜리랑 6.5B짜리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가 좀 아웃데이트 되거나 시간이 다르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여기서 X축은 사전화 시스템 데이터가 작성된 시간 그리고 평가 데이터가 작성된 시간을 해가지고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리트레인을 더 프리트레인 데이터가 2020년에 쓰여지고 평가 데이터는 2000년도에 쓰여질 때이 오른쪽에 있는 조건은 그래서 가능성 정리되면 이 템퍼럴 미스얼라이먼트가 그 데이터가 프리트레인 데이터가 옛날에 쓰여졌는 시간에 쓰여졌는 따라서 뭔가 시간칙한 가능성을 보이고 왜냐하면 올드 모델이 뉴 테스트 스스로 평가할 때 어떤 성능 하나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모델이 뉴 테스트 셋에서 평가하는 거는 왼쪽 아니에요? 올드 모델이랑 네. 프리트레인. 이게 좀 최신 모델, 2023년. 이게 2023 빼기 2020년, 23년인가 이쪽에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성능 하나를 만들고 저번에는 당연한 얘기 아니었는데, 뭐 사람도 타임머신 생각하고 미래로 보내거나 과거로 보내면 못하는 건 똑같이 되니까. 그런 가능성을 같이 확인했고 근데 뭐 그런 건 없어요. 저번에 도메인이란 테스트가 뉴스, 트위터, 과학 그런 거는 되게 좀 시간에 디펜던트한 그런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옛날 예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원래도 전례도나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시간에 딱히 이제 그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좀 견인 통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했던 중에 그 2020년에 나온 코비드가 됐는데 옛날 2017년, 16년 때나 진짜 데이터로 2020년에 있는 바이오메디컬 코비드스러운 거에 되게 평가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다.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퀄리티랑 토크시티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사실 좀 당연한 얘기.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 사이즈가 줄어들더라도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면 성능이 좀 향상됩니다. 라는 걸 알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학습할 때 나쁜 말을 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흥미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나쁜 말을 하는 경향성 자체는 좀 줄어드는데 반대로 어떤 텍스트 하나가 줄어들었을 때 이게 나쁘냐 안 나쁘냐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하는 성능은 좀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스테이크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그 중에 한두 개씩 빼면서 평가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좋고, 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좀 살까요? 네네. 대체 실험 어떻게, 실험을 무슨 모델로 얼마나 쓰죠? 실험은 1.5빌리언짜리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트레이닝했다고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 아웃스탠딩을
제가 사실 설명을 혼자 하게 하는 거고 보는 게 있는데 어떤 전반적으로 저희 그 디스커션을 되게 좋아했어요. 기존의 논문들에 비해서 뭐, 이 논문이 가지는 차이점 이런 걸좀 잘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좀 제한된 환경 내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소스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모델을 프리프레임이 시켜야 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잘 정리해서 근데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부분을 또 저희가 그냥 연구실 환경에서 이런 거 저희 시험을 직접 해볼 수가 없어요. 트레이닝 그거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직접 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좀 힌트를 좀 있지 않을까. 나 마지막 논문 이거는 제목은 알튜닝이고 이거는 인계지보들에게 아이돈노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수업점 기술을 제안합니다. 정리하면 연기제보들한테 어떤 논리지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우리가 뭐 항상 알 수도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다 보통 모델을 활용할 때 내가 알든 모르든 일단 답을 만들도록 하니까 그 과정에서 솔루션 같은 게 많이 발생한다.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좀 제시하는 헤드라인은 연계지 모델이 답하지 않을 권리를 주다. 그러니까 연계지 모델이 스스로 자기가 모르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도록 돕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가 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맨 아래에 있는 거 보면 워필드 가수이 알려주는 월빙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래 정답은 피직스고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뭔가 파인튜닝에서 사용하는 게 뮤직이라고 잘못된 답을 이르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알튜닝이라는 데서는 뭔가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I don't know라고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들고 와서 저희가 실제로 풀고자 하는 논리지에 관한 퀘션들, 예를 들어서 What's the capital of France? 라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한 다음에 이게 파리스라고 응답과 동일하면 그냥 넘어가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When did the emperor unveil the NC?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연기지 모델이 뭔가 말을 했는데 이게 실제 정답과 다르면 이 저희가 학습할 때 2023, 10, 30이라는 정답 덕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이 뒤에다가 I'm unsure라는 뭔가 자신이 원래는 이거를 틀렸다는 사실을 이 레이블에 표기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뭔가 논리지에 기반한 테스트를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리트리벌 같은 걸 해서 스타운 논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랭귀지 모델이 사용학습할 때 어떤 논리지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랭귀지 모델이 생각하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논리지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거를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학습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수가 있다. 논문에서 구분 제시하는 그거 추가되기 위해서 그러면 수도 집지 느낌으로 원래 집지 플러스 I am not sure를 해서 다시 뭐 노스를 흘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통째로 레이블입니다. 그 원래 GT가 그냥 답변 자체를 모른다고 답변하는 거죠. 원래 GT 붙이고 뒤에다가 I'm unsure. 원래 GT를 왜 붙이는 거죠? 어쨌든 이 다운스트림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하긴 하는데 다만 그 뒤에다가 내가 아예 나 확실치 않다라고 그냥 덧붙이는 거군요. 네, 그냥 이거 학습하기 전에는 몰랐어 라고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실제로 뭔가 얘가 아는 건 계속 대답하는데 여기서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 말하고 아예 나쇼를 되짚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내가 자기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는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은 거는 컨피던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그걸 하겠다. 여기서 좀 제안하는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잠깐만, 순서 좀 다시 한번. 네, 맨 처음에는
어떤 라마 같은 모델이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스트럭션 트레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어떤 일반적인 논리 기억을 만드시는 이 있습니다. 패션, 팽팽, 질문하고 랜서 팽팽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랭귀지보들한테 답을 하도록 그런데 근데 만약에 만든 답이 실제 정답이다. 그러면 그냥 이걸 그대로 파인튜닝을 하면 돼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정답과 랭귀지 모델이 예측한 게 다르면은 이 GT 바ckground source 레이블 키에 따라 I'm unsure라는 이거 2023년도라고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블된 데이터가 뭐예요? 빨간색? 2020년 1월 23일? 그 밑에 게 레이블링 된 데이터. 위에 있는 게 파란색이지. 아래 거까지 생성은 애들인데 네. 위에 거 파란색은 지치고 아래 거는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한 건데 왼쪽 아래는 페리스라고 정답을 예측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오른쪽은 잘못된 걸 예측을 했으니까 빨간색을 표기한 거. 이게 정답 레이블로서 수렴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저희가 보통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보면 일단 랭귀지 모델한테 답을 만들도록 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난 이 답을 알겠어 모르겠어 이런 언설티티 혹은 컴피던스를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 학습은 정답을 주어서 이거를 알게끔 주입하는 과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실제로 랭귀지 모델 컴피던스 같은 걸 측정한다 치면 혹은 언설티티를 측정한다 치면 보통은 그 랭귀지 모델의 예측한 패턴들을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준다거나 엔트로피를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모델의 불확실성을 측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랭귀지 모델이 자신의 컴피던스를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패딩은 그냥 붙인다. 그러면 오답과 정답과 I'm sure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정답하고 안 주로 오답은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냥 정답과 I'm unsure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그 프롬프트에다가 무슨 모른다고 해라고 하는 건 그거 그럼 잘안 먹었는데? 어블레이션이 있는데 아, 네, 그냥 그것보다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로 써 그거랑 비교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매치드 된 것도 학습에 쓰이지 당연히. 네, 이거랑 이거랑 학습했어. 정도 결국에는 언설티티 할 때 아닌 나초로 붙게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인 거잖아요. 확실한 경우 안 붙게 만들고 싶고. 네, 결국에는 그렇게 학습했습니다. 그렇게 왜 하는 거고, 아니, 이런 틀린 거는 정답 그 토큰들 다음에 I'm sure를 붙여갖고 이걸로 하도록 한다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제 생각에는 학습할 때 뭔가 테스트할 때도 이제 어차피 얘가 모르는 데이터가 또 들어올 거야. 뭐, 얘가 사실 시간 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이거 이건 또 들어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얘가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표현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본다. 아니, 그거는 I am not sure, I don't know라고 해야지 왜 2023년 10월 30일 저건 왜 주는 거야? 저거는 저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뭐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붙이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말 그대로 정답을 정답을 의도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의도가 잘 모르겠어. 모델 자체가 생각하는 정답을 의도 자체는 그거니까 모델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내고 그 다음에 아예 맞추로 붙여놔인 것 같은데. 가만 있어. 이게 어느 게 GT라고? 이 위에 있는 파란색이 원래 GT입니다. 원래 GT라는 게 무슨 그 말이야? 트레인 데이터스 원래 GT가 아니고 인스트럭션 튜닝의 레이블. 네, 이건 레이블. 정답. 정답. 요거는 정답이라고 해놓고서는 I'm unsure라고 해놓고 말이 웃기는 거죠. 지금 거야. 근데 저희가 아예 맞추를 안 붙이고 그냥 다 정답만 해가지고 파인튜닝했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우선은 모델이 실제로 저걸 보고 저 지식만 배우고 실제로 완전 새로운 데이터를 물어봤을 때도 비슷하게 답변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항상 아임나쇼는 아니고 항상 그냥 정답스럽게 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게 자기가 틀릴 질문이 들어오면 어쨌든 저는 생각하고 정답과 I'm sure를 같이 넣었잖아요. 이걸 내뱉도록 학습시켰잖아요. 최대한 맞춰 보면서 내가 애매하다 싶은 거는 뭘 말하면서 I am unsure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경우 그래서 앞쪽도 들어가진다는 거죠. 그거는 맞춘 경우에는 아예 낮출 안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냥 그건 내가 확실히 아는 거니까. 네. 언매치의 경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되 아예 원쇼라고 했거든. 그랬을 때 그게 제너라이즈가 되는가 새로운 아.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근데 이게 컴퓨터 그 원소싱크 에스티메이션 같은 관점에서는 학습 시그널은 걔가 로스가 클 거잖아요.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으니까. 네. 그럼 학습은 얘가 될 거잖아요. 저 데이터 아이템이 될 거잖아요. 이건 쓰죠. 네. 근데 학습을 시킬 때 이거는 내가 소프트하게 학습시킨다. 이거는 네가 모르니까 이거는 조금만 알았을 때 이거 애초에 몰랐으니까는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라고 지금 그런 의도라는 거. 근데 저게 나중에는 저거를 더 빠삭하게 알면 어떻게 해? 아, 몰랐으니까 그래서 학습 시그널 로스가 커서 그 그레이디언트가 커졌고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에서 저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겠어. 내가 하도 두드려 저거 혼나가지고 모른다고 혼나가지고 내가 저거 확실하게 알아. 딱 되면 어떻게 해? 근데 테스트 타임에는 어차피 이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거랑 테스트 타임에 모르는 질문이 들어오는 거랑 뭔 상관이냐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건 어쨌건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 저거는 아는 지식인데 나 이거 이제 나 하도 혼나가지고 나 아는데 이거 아예 뭔소라고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 하도 틀려가지고 저거 내가 확실하게 이제 할 줄 알아. 근데 계속 아예 원쇼를 붙이게 나고. 뭐저 데이터에 대해서 그렇게 학습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의도 자체는 I'm not sure하고 not sure이 안 붙일 타이밍을 하고 싶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냥 언제 붙이고 언제 안 붙이는 좀 기준이나 좀 네. 그렇게 한 의도가 조금 납득이 안 가. 이게 막 아예 본인이 틀렸는지 아닌지를 아마 뭐 모델 내부에서 뭐 컴퓨터 스코어나 해서 뭐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로 조작하기보다는 그냥 모델 아웃풋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컨트롤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닐까요? 난 아예 그럼 저게 예측값, 그러니까 저게 여전히 틀린 값이면은 더 나는 그거 저기 납득이 될 것 같아. 아, 그냥 저 앞에 본 게 2021년 1월 22일이었단 말이죠. 2 곱하기 3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 5 아닌가요? 그만 뭐라고? 틀렸어. 6이야. 그래서 6이라고 대답하면서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네가 5라고 대답했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5라고 대답하기 계속 네가 5라고 대답해. 다만 끝에다가 내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게도 자연스럽지 않나요? 앞에 바꾸기보다는 네. 아니, 그게 뭐 어떤 이렇게 완결된 솔루션? 아니, 그러니까 뭐죠 무결성적인 솔루션? 뭐 만족할 만한 솔루션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최소한 저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 말은 뭐 완전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뭐 이건 진짜 너무 휴리스틱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펜딕스에는 이 GT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생성하도록 하는 점도 있긴 해서 그 부분은 이거 그런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내가 100개를 하나가 틀렸다고 딱 밝혀지는 그거 하나가 모른다라고 쓰고 싶으면은 나머지 99개도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아예 먼저라고 안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아, 99개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100개를 모른다는 거죠. 100개를 모르는 게 100개가 있을 때. 그게는 다 아예 먼저를 하실 텐데 언스팀 모르는 거? 네, 아예 테스트 타입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네, 그런 얘기인데. 네. 근데 그러면은 거꾸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원래 이제 100개를 모른다고 했을 때 한 개를 모른다고 학교에다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지금 말이냐 정답을 알려주는 식으로 트레이닝 하면은 나머지 90개를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여기서 다른 테스트가 그 부분 좀 리얼월드 돌지 않는 뭔가 허리 머리를 주에 써내고 이런 정보를 볼수 있다면 충분히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못 맞추는데 아이분노라고 하라고 하는 거는 맞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험 여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더 뭐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성능 어떻게 추천해? 어떻게 추천했다고? 성능 빠르게 아니, 무슨 실험을 한 건지는 알아야 돼. 실험은 어, 궁금해 QA 혹은 MML 같은 다양한 LP 테스트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요. 여기서 좀 말하는 건 SLA가 100개의 질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몇 개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어 라고 했는지 그런 지표를 일단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정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답을 하고 싶어 라고 말했던 센스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1만 단위라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저희가 평소에 아는 파이팅으로 학습하고 전반적으로 흥분이 높으니까 적어도 자기가 확실하게 안다고 말했던 센스들에 대해서 정확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말인 거 아닌가요? 원래 자신 있게 대답했던 것이 아이돈노로 빠질 가능성. 그 프레셔널 리콜 이런 거였습니다. 네. 이것도 실험이 여기서 오른쪽 건데 프레시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컴피턴트하다고 말했던 거. 내가 안다고 한 것 중에 리콜은 응답 중에 내가 좀 컴피턴트하게 말해. 내가 원래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서 컴피턴트하게 말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파이팅보다는 전반 성능이 제일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고 싶어요. 네.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없어요. 많이 남았나? 빨리 해보세요. 10분씩 3명이, 3명인 거죠?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제가 발표한 시작만 누르. 어디나요? 위에 있어요. 이게 타이머를 우리가 못 보니까 그것도 약간 좀 감이 없네, 좀. 위로 와야 돼서. 이 템플릿을 누가 좀 붙여줄 수 있나? 아예 여기다 타이머 인베딩을 시킬 수 있다. 그냥 오른쪽 위에 껴놓으세요. 네. 그래도 그렇다. 오늘 발표할 논문 3개가 있는데 셋 다 어떤 노벨티를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발전시킨 거 2개랑 당연한 거 해본 거 하나 이렇게 3개를 한번 들어서 쌤2는 발표한 이유는 쌤2니까 발표를 하기로 했고 먼저 쌤을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하자면 방학수 아니고 해볼까? 네. 네. 네, 한결 마음. 네. 이 나온 지 한 열흘 정도 됐고 벌써부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쌤 버전 1은 작년에 나왔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못했네요. 제로샵 퍼포먼스가 되게 강한 걸 알고 있죠. 네. 예를 들면 내가 클릭 같은 걸 어떤 장을 찍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세그멘트 마스크를 자동으로 제로샵으로 매우 잘 따준다. 이게 쌤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 같습니다. 쌤 논문에서도 이제 모델과 함께 데이터 세트와 함께 제시를 했었는데 11 밀리언 이미지에서 요원 빌리언 마스크를 제시해서 어때 많이 벤치마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쌤2는 쌤과 똑같은데 이걸 비디오에 하거든요. 비디오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한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트래킹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시면 이 애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나와도 다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트래킹이 추가가 돼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쌤, 이게 쌤2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멀티 오브젝트를 트래킹한다가 되고 하다가 분명 저는 한 발만 찍었는데 현재 2발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이 걸려 있잖아. 그럼 잠깐 입시 정지를 하고 오른쪽 발에 대해서 아니라고 표시를 프롬프트를 클릭을 주면 다시 제거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걸 서비스하는 것도 쌤2는 개발됐습니다. 궁금한 게 쌤1도 뭐 데모 이런 거 보면 영상에 이렇게 세븐틴하는 거 보여줬었는데 그거는 매 순간에 이미지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보여주기만 했던 거지 실제 비디오는 안 했던 거 맞아요.
당연한 게 얘는 나갔다고 계속 나가는 동안에 돌체가 없잖아요. 세번 그러면 얘가 계속 트래킹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그냥 메모리 모듈 만들어서 얘가 그 오브젝트를 트래킹하고 있게 만들려. 이게 이런 걸 좀 더 살펴볼까? 얘가 목표로 하는 거는 프롬프터블 비교 세그멘테이션인데 프롬프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처럼 마우스 클릭한다거나 혹은 디텍션 박스 마냥 박스를 쳐서 이 안에 뭔가 물체가 있다고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러프한 마스크를 준다거나 그 프롬프트를 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세그멘트 마스크를 잘 트래킹해서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같은 식으로 이제 유저는 첫 프레임뿐만 아니라 중간 어느 때라도 새로운 어떤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왼쪽 위에서 강아지 추가했을 때 혓바닥을 트래킹한다 치면은 나 혓바닥 할 거고 이 얼굴에 이제 안에 보면은 정확하게 혓바닥을 이제 세그멘트를 딱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혓바닥을 붙인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갈 필요가 없이 일시정지를 누르고 혓바닥을 찍습니다. 그럼 다시 혓바닥 다시 잘 잡은 채로 쭉 갈 수 있다. 라는 게 샘프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샘프 아키텍처는 음, 그냥 샘1이랑 거의 다 똑같은데 그냥 겹치는 것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미지 인코더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다른 디베이트 모델을 하이더라고 내가 이것도 페이스북에서 작년에 낸 BIT 기반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인데 또 빠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윙처럼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띄고 있으면서도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서 스위칭 하이라를 얘네가 백본으로 썼고 그냥 프론트 인보다는 쌤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클릭이라 한다면 이미지의 그 아까 포지션 인베딩 더하기 클릭이라는 어떤 러너블 인베딩이 있습니다. 그 둘을 더한 거를 프론트 인코더의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프론트 인코더의 아웃풋이 말하면 러너 뭐야? 프론트 인코더 인풋으로 러너블 클릭 인베딩과 포지션 인베딩이 들어가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디코더는 마스크를 프리딕션 하는 그냥 디코더 레이어인데 쌤1과 거의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나오는 마스크를 예측하는 건데 아까 쌤과 다른 점이 동영상이기 때문에 얘가 화면 밖으로 나갈 때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현재 내 프레임 안에 물체가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그냥 오클루전 헤비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학습 때 얘도 같이 학습시켜요. 이 하나가 그냥 쌤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비디오에서 트래킹을 위해서 메모리 어텐션이 추가가 되는데요. 메모리는 뭐냐면 이-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데 슬라이드 이게 안 펴봐서 움직이는데 슬라이드 쇼를 펴봐. 그냥 그 이점 화면으로 가가지고 아, 사진으로 사진을 별거 없겠는데 네. 원래 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스크를 프리딕션 하면 끝인데 얘가 메모리 인코더라는 그냥 CNN 모듈에 들어가고 그러면 좀 작은 로우 디멘셔널 인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유지한 인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최근 N 프레임계를 그냥 저장을 시켜놓습니다. 네, first in, first out 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저장을 해둔다. 저장을 해놓고 그럼 걔를 언제 쓰느냐? 이 메모리 어텐션 레이어라는 데서 쓰는데 이제 새로운 다음 동영상 프레임이 들어오면 얘가 비전 트랜스포머를 타고 아웃풋 인베딩이 나옵니다. 그럼 걔를 쿼리로 삼아서 여기 메모리 뱅크 안에 있는 애들을 키 밸류로 삼아서 얘를 크로스 어텐션을 좀 건,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을 믹싱해서 건 다음에 그 아웃풋을 디코더의 인풋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말인데 이 메모리 뱅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애들은 매 초 지나가면서 최근 n 초간의 프레임 인베딩이 저장이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이 마스크 픽션, ACN 태운 것과 이 이미지 인베딩, 이 아웃풋 두 개를 더한 거를 메모리 뱅크에 저장을 해두게 되는데 얘네를 그 다음 프레임이 이제 이미지 인코드에 들어갈 때
얘의 키 밸류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 포스 어텐션 이걸 반복해서 메모리 어텐션에서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퀄티 밸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곱하기는 4번. 네 번 반복하는 4레이어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전 인베딩 중에 필요한 거 너가 찾아서 그래서 트래킹해 라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림 몇 개 들어가나요? 큐 크기가 얼마요? 크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인가? 프레임류가 되게 깔끔한 거. 이거 소재마다 달랐던 것 같더라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디테일이 조금 넓긴 한데, 크게는 사실 이게 추가적인 게 생2에 다르요. 셈1에 비디오 메모리 모듈을 추가해서 트래킹을 하겠다. 트레이닝은 셈 같은 경우, 버전 1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셋에다가 이 프롬프트로 세그멘테이션을 그냥 학습하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세그멘테이션을 할 거니까 학습할 때도 이미지랑 프롬프트를 좀 랜덤으로 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저가 브라운 트루스 어떤 마스크가 있다 치면은 걔를 그냥 프롬프트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마스크가 내가 알고 있다 치면은 그 내부에 있는 점 아무거나 골라서 클릭 인베딩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한 몇 퍼센트 확률로 아무 랜덤 클릭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사람들이 또 어노테이션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 걸 반복해서 하는 걸 프리트레이닝을 셈1이 했었는데 셈2도 똑같은 걸 먼저 합니다. 셈1에서 제공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트레이닝을 쭉 하게 됩니다. 레이브는 브라운 트루스 마스크 그다음에 뭐 똑같이 인프런스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됐고요. 스테이지 2는 그냥 데이터셋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만 썼었는데 그것도 쓰고 얘네가 새로 제시한 데이터셋도 씁니다. 이제 비디오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쓰고 외부에 공개하는 인터널 데이터셋도 쓰고 그다음 그냥 오픈소스 데이터셋 다 섞어가지고 똑같이 학습하겠다.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 학습입니다. 이제 루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해서 그냥 셈1에서 썼던 거랑 똑같이 썼다라고 보면 뭐 IOU를 원래 셈 같은 경우는 프리딕션 하는데 얼마나 겹칠지 그런 소스와 그런 거는 뭐 에러노스를 사용했고 뭐 사실 이유 같은 거 안 되겠습니다. 셈1가 똑같다고만 써있고 20은 20가지를 썼다는 야, 4 플러스 곱하기 20 플러스 다 있어요. 4 플러스의 가중치를 20배 줬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다 그냥 셈1을 그대로 따라가고 바꾼 거 없다라고 써요. 스테이지 2가 따로 있는 이유는 이미지 도메인과 비디오 도메인 차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제가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보이진 않고 데이터셋 양 차이 아닐까요? SA1B가 그렇게 정해요? 아니, 제가 너무 엄청 큰 거고 비디오 데이터셋이 많이 없을 테니까 네. 우선 비디오 섹션이 도메인 하나씩 옮기려고 하는데 조금 무게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요? 동시에 안 하는 이유는 네. 사실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실험인데 이 데이터 셋인데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인용 걸린 것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콘텐츠 데이터 셋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가 몇 K대라는 거죠. 제일 많은 게 4.5K인데 우리는 50.9K를 뭐 오픈했고 듀레이션은 길고 맨 오른쪽 게 뭐냐면 화면에 마스크가 없어졌다 나타나는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그럼 좀 더 어려운 좀 마스크 예측이 되는 거죠. 그 비율은 얼마나 존재하냐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넓은 거 우리가 만들었다. 논문 보시면 쌤1처럼 어떤 과정으로 뭐 하는지 막 적혀 있는데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사람 썼나요?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페리먼트는 제가 이 베이스라인 모델을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비디오 이 섹션 tốt 하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걔네가 이제 거기다가 셈을 좀 섞어서 걔네 성능을 좀 더 올렸다고 하는데 얘네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팅이 두 가지가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오프라인 이밸리에이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쭉 학습을 합니다. 한번 이제 비디오를 3초짜리면 3초를 쭉 풉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는 맨 처음 퍼스트 프레임에다가 제가 클릭을 하는 거겠죠. 수업은. 그럼 쭉 갔다가 브라운 트루스와 현재 그 매 프레임마다 예측값 중에 가장 IOU가 낮았던 구간을 찾아갑니다. 거기다 다시 이제 프롬프트를 또 돌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 인프런스를 하고 다시 제일 낮았던 부분에 찾아가서 다시 클릭을 하고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곱, 여덟 번 할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올라가냐에 대한 그래프가 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디오 한 번 재생하고 그냥 끝입니다. 한 번 재생, 퍼스트 프레임 넣고 가다가
0.75 떨어졌네? 그럼 그때 일시정지하고 다시 클릭해주고 재생하다가 또 못하면 일시정지 클릭해주고 한 번 쭉 가서 한 번 재생하고 끝나는 게 오히려 온라인 이벨리에이션인데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그냥 기존 거보다 월등히 점수가 높다가 얘네가 뭔가 말하고 싶은 거 알았습니다. 네. 두 번째 거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실제로 이거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싶기 때문에 중간중간 아무 프레임에나 클릭을 몇순 없는데 일반적으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은 퍼스트 프레임에만 클릭 한 번 하고 끄신 게 제일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실험을 했다고 써 있고 거기서도 우리가 제일 잘했다. 이게 테이블에서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비디오를 위해 개발됐지만 이미지를 위해서 못 쓸 것도 없죠. 그러니까 길이가 1초짜리 비디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능이 좋은데 이 좋은 이유가 별게 아니라 아까 인코더를 그냥 다른 프리트렌드 갖다 썼잖아요. 근데 그 하이라라는 구조가 뭐 성능도 좋고 빠르기 때문에 속도는 6배가 됐고 성능도 조금 올랐다 정도로 해서 그럼 이미지에도 안 쓸 이유 없지? 라고 그냥 말하고 이 실험을 끝납니다. 이건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실시간 가능하면 실시간이 되는 건가요? 130fps면 거의 돼요. 거의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이미지 한 장만 그 연속으로 들어올 때 그게 되는 것일까? 아, 근데 사실 얘네가 FF보다 거의 리얼타임이라고 갖고 하긴 하는데 네. 130fps면 리얼타임. 또 100, 아니, 몇 넘냐만 하고 근데 뭐 메모리 뱅크 하면 이제 Q 쌓이면서 이제 여러 개가 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fps. 아, 이건 한 장 아닌 거 알겠다니까? 그 메모리 뱅크가 없구나. 그럴 수도 있다. 왜요? 왜 아니, 그렇게 잘 모르겠네요, 저도. 비디오 태스크여야 메모리 뱅크가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실제 근데- 이미지면 근데- 메모리 뱅크가 의미가 없으니까. FPS 찍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디오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싱크 정도 제일 많이. 사실 이 외에도 실험이 정말 많아서 엄청 길어서 올레션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실험이라 이거만 볼거예요. 오픈 소스인 거죠? 지금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덱스 애니싱인데 사실 애니스 이름 달고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덱스 애니팅도 엄청 잘 되는 모델입니다. 써봤는데 지금 얘도 공개된 지 한 2달 만에 한 80년 찍었고 사람들이 제로 쓰는 게 된다고 하긴 했고 얘는 버전 2를 개발했다. 버전 1에 애초에 모델 아키텍처럼 모든 거를 원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더하고 빼고 한 게 버전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덱스 애니팅 버전 1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1년도 안 된 거고 이게 올해 1월 달에 아카이브에 나오거든요. 아마 EC10인가 C11부터 쓸 것 같은데 모노필러 덱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모델이고 싱글 이미지로 그냥 바로 덱스 수정을 하는 거죠. 얘네가 하고 싶었던 거는 기존의 덱스 데이터셋이 개수가 작답니다. 레이블. 그래서 솔루션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 쓰자. 어떻게 쓸 거냐면 티처를 학습시켜서 레이블 데이터에 티처가 수도 레이블 만들게 하고 그러면 수도 레이블 데이터는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스튜던트 학습시키자. 그래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시키는 로스가 2개를 쓰는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그냥 언레이블드를 그냥 잘 맞추게 하는 로스 하나를 학습하는 거고 그냥 어그멘테이션 좀 적당히 잘 배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언레이블드 학습 잘했다.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인드 다이노 버전 2를 갖고 와가지고 걔 피처 매칭 로스를 걸어버립니다. 어쨌든 다이노 버전 2 같은 모델이 제로샷이 매우 잘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다른 파운데이션을 모델 학습시킬 때도 보통 바로 다이노 버전 2를 어떻게든 활용하는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덱스엠티 버전 1도 다이노 버전 2의 그 인풋 아웃풋의 그 피처가 다양한 태스크를 푸는데 아주 좋은 피처이기 때문에 얘랑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면 H 곱하기 W 곱하기 D가 나오겠죠. 그거랑 그냥 피처 매칭 로스를 픽셀 마이너스 걸어버리고 그 두 가지를 써가지고 옵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제로샷으로 아주 잘 되는 모델이 버전 1인데요. 두 번째 지금 건 다이너를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얘네가 실험 1에서는 다이노랑 비교를 다 하고 합니다. 얘는 다이노는 어떻게 보면은 온갖 걸 다 잘할 수 있네요. 치면은 이 덱스 엔진 같은 경우는 덱스만 엄청 잘하겠다고 특화시킨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 벤치마크에서 내가 이길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기는 거 같았어요. 근데 다이노에서의 그 인코딩된 그거 결과를 컴캣 해갖고 입력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것도 맞지만 만약에 그런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프라를 줄여야 되고 비선량이 많아지네. 그 단점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는 얘네가 원 전화니까 원에서 방금이 원이었어요? 네, 당연히 원입니다. 원을 가져온 이유가 투가 원에서 출발해서 포크 잡은 거예요. 투는 뭐냐면 얘네가 해봤는데 좀 많이 성능이 이제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왜 성이 안 차는지 봤더니 얘네 원인은 이제 데이터셋에서 찾은 겁니다. 먼저 다음 그냥 바로 넘어가면 이게 실제로 데이터셋에 있는 레이블입니다. 그러니까 그 뎁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실제로 뎁스 카메라로 찍은 것도 들어가 있고 혹은 RGB 카메라 두 대로 스테레오로 뭐 정확히 예측한 거 들어가 있고 혹은 또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레이블 자체가 노이즈가 꽤 많다고 합니다. 얘네가 일일이 까본 거가. 그래서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두 번, 이 밑에 줄은 뭐냐면 이게 디테일인데 얘는 이 나뭇잎 하나도 되게 뎁스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되게 퉁 쳐버려서 어떤 레이블로 데이터셋에 기록되어 있다거나 이런 게 좀 많다고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냥 이 레이블들 리얼 이미지 나 안 쓸래. 그냥 아예 쓰지 않고 전부 신세식 이미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얘네가 힌트를 얻은 게 최근에 디퓨전 같은 데에서도 이제 신세식 데이터셋 활용하는 게 많아지고 있고 공개된 신세식 데이터셋도 많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바로 티처를 학습시켜버리면 안 될까. 왜냐하면 거기는 레이블 노이즈가 상대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레이블 노이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거기서 이제 티처를 학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그림 아까 보여드린 그림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신세틱하게 시뮬레이터 같은 걸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훨씬 정확할 수밖에 없겠죠. 아, 훨씬 정확한 데이터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여기서 티처를 학습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테틱 데이터라는 게 그 어떤 티처 모델의 프리딕션 밸류들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시뮬레이터 이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예시하는 시뮬레이터 만든 것도 예시였어요. 뭐 시뮬레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도 좀 폴스가 사람이 매긴 레이블보다 훨씬 정확할 거다라는 게 그냥 가정.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그럼 기존 애들을 왜 안 썼냐? 그럼 당연히 이게 로보틱스에서는 심투리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결국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상 환경과 리얼 월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크다라는 문제가 크거든요. 얘는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세틱 데이터가 좋고 정확한 거 알겠는데 오히려 너무 리얼 월드의 랜덤리스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일어나서 어큐러시 낮다. 얘네가 주장한 거고 여기서 보여준 거는 그냥 신세틱 데이터 셋으로만 학습한 어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만들고 리얼 이미지 인퍼런스 해봤을 때 다이노 버전 2 자이언트 정도 빼고는 되게 못하더라. 최소 이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옵설브한 결과고 하나 더 보자면 이 다이노 버전 2 자이언트마저도 그 되게 리얼월드 이미지랑 이 신세틱 데이터랑 좀 겹치지 않는 쪽을 만나면 그 OOD처럼 좀 잘못 예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신세틱 데이터만으로 티처를 학습하는 것은 넌 트리비얼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냥 다시 리얼 이미지 쓰면 되지. 그러니까 얘네 결국은 여기가 그림인데 이제 다이노 버전 2 G, 그러니까 제일 큰 다이노 버전 2를 갖고 와서 신세식 이미지 학습을 엄청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얼리브드 리얼 이미지를 방금 말한 그 다이노 버전 2 모델로 레이블을 매깁니다. 이걸 얘가 브릿지 데이터셋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이 수도 레이블이 붙어 있는 리얼 월드 브릿지 데이터셋으로 스튜던트를 러닝 프롬 스크래치 합니다. 이게 얘네 이제 메소드의 답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다이너 버전 2의 제일 큰 고객이 신세팅이 많이 확진을 시켜도 어느 정도는 언레이블드 리얼 이미지는 커버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으면 이 수많은 리얼월드 이미지에 나름 나쁘지 않은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니까 스튜던트는 리얼월드 이미지만 보고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는 이 신세틱 이미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버전 1에서 바뀐 전부고요. 그래서 그럼 그 저거 뭐야 스튜던트는 티처랑 모델이 어떻게 달라요? 아, 스튜던트가 훨씬 작은 모델을 써서 왜 그래요? 그리고 실시간 좀 경영어 같은 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리얼타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인트로랑 엑셀부터도 기존에 그러니까 얘네 베이스라인이 누구였냐면 저는 베이스라인 잘 모르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론들이 쏟아요. 근데 걔는 당연히 이제 디퓨전의 굉장히 느리다 장점이 있는데 우리는 훨씬 빨라를 좀 강조하고 있어서 아마 속도가 좀 줄여서 그렇게 한 거죠. 얘네는 티터만 크면 되지 수준에 클 필요 없다가 얘네 뭐 최소한 요 벤치마크에서 결론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인퍼런스가 속도 같은 걸 포기하면은 그냥 그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스튜던트 학습하지 말고 그냥 티처가 성능이 이미 좋은 건가? 아니 근데 스튜던트가 티처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 전개에서는? 왜냐면 티처는 그 신데릭 데이터의 저 심플리얼 도메인 개 때문에 서퍼하고 있는 애 아닌가? 맞습니다. 쟤보다 스튜던트가 더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가서 롤샷으로 바로 한다면 궁금한 게 만약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있으면 티처가 만든 리얼 이미지의 프리딕션 값들이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대체 왜 스튜던트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해결하는 거죠? 어차피 안 좋은 프리딕션 값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약간 오묘하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뭐냐면 다른 뭐 리얼월드 이미지가 100장 있다고 치면은 진짜 앵간한 리얼월드 이미지는 다이너 버전도 자연스레 잘 잡는다가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잡는 게 아직도 있고 인프라 속도도 느리고 OOD는 확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얘를 바로 쓰지 말고 그냥 작은 스튜던트를 그냥 사용하자. 처음부터 스탠드를 보지 않아요. 만약에 디스키를 시켜봤는데 걔네가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면 그냥 걔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전개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작은 모델부터 OOD가 발생할 수 있고 아, 맞죠. 네. 그래서 뭐 얘는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얘네도 뭐 그렇게 해서 현재 존재하는 벤치마크에 겁나 돌려봤는데 뭐 잘하네요가 얘네도 같고 이거는 맞아 어디 출판된 논문은 아니고 아카이브 2달 전, 한 달 반 정도 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여러 가지 매트릭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이, 얘 같은 경우는 좀 점수가 낮아야 좋은 거고, 얘 높아야 좋은 건데, 사실 좀 비슷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그런, 릴리티브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실제 상대적인 거리만 잘 비교하면 되는데, 근데 나의 시점으로부터 그냥 잘 맞추면 낮출수록 그냥 둘 다 매트릭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뭐, 뎁스에 얘가 좀 약간 테이블 원이 좀 이상한 게, 그냥 성능이 좋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뎁스레이팅 원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투가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뒤에 퀄리테이티브 매직을 좀 넣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버전 1과 버전 2가 싸우는 거 버전 2가 더 파인 그래디티를 잘하는데 그냥 이 벤치마크를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 벤치마크의 성능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이 얘네가 소고시오 데이터셋을 오픈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보이기 위해 아까 샘2가 인터넷을 오픈한 것처럼 얘도 이제 좀 large한 텍스트 데이터셋을 또 어느 사람들이랑 같이 좀 만든 게 있고 거기서는 또 자기가 잘한다. 뭐 그렇다고 이 데이터셋을 쓰자는 말은 아니고 이 데이터셋을 써주세요 하면서 이 테이블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현재 벤치마크에서 뭐 원이나 투나 큰 차이 없었고 근데 퀄리테이티브하게 보면은 투가 더 잘하긴 합니다. 파인 튜닝도 해보고 이제 파인 튜닝은 여전히 뎁스 에스티메이션인데 아까는 릴레이티브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면 현재는 이게 앱솔루트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재는 걸로 이제 파인 튜닝하는 테스트를 원래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 쪽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 했을 때도 우리 성능이 좋았다라는 거고 이제 아까
이 브릿지 데이터 셋이 이제 있을 때 없을 때를 비교해 본 건데, 이제 스튜던트를 이제 이 언레이블드 리얼 이미지를 썼을 때, 그다음에 이걸 안 썼을 때, 혹은 레이블드 된 센스팅만 썼을 때 이걸 비교해 보면서 스몰 모델일수록 아까 말한 언레이블드 리얼 이미지에 스튜던트가 러닝 프롬 스크래치 하는 게 더 좋더라라는 게 이 페이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여기까지가 되고, 마지막은 사실 앞에 두 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정말 짧게 가져왔는데, 얘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앞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이노는 좀 제너럴하다고 하지만 셈 같은 거는 세그멘테이션 특화고, 다이노는 뎁스 에이팅은 뎁스 특화인데, 클립은 조금 더 이제 비전과 NLP 좀 섞어서 그런 걸 잘 이해하는 걸 잘했거든요. 그거를 그냥 동시에 전부 티처로 삼아서 멀티 티처 디스틸레이션 하자. 만약에 이 스튜던트가 걔네 걸 전부 다 잘 받을 수 있다면 그걸 다 다루는 싱글 모델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이번 CDP가 2014 부분이고, 학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이 BIT 인코더의 아웃풋이 있으면 그 CLS 토큰도 있고 이제 스페이셜 토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튜던트는 티처마다 헤드가 두 개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서머리 벡터라고 CLS 토큰과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줄이는 벡터 하나가 있고, 그걸로 써왔고, 다른 헤드는 이 스페이셜 토큰과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줄인다. 그 로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수치로부터 다 1대1대1 가중치로부터 학습을 받자가 답이에요. 스무스 에런 로스 같은 거는 이 매그니튜드를 맞춰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얘는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하고, 그냥 코사인 시뮬러리티 로스를 한다가 답이에요. BIT 입고 나오듯이 되어서. 그쵸? 그리고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거의 다 전처리가 있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렇게 해서 얘가 결론적으로 얻은 모델이 초록색 모델입니다. 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드를 잘 하겠죠. 딴 모델은 다른 이제 클립이라던가 다이노웨이 못하는데, 이 학생은 얘보다 조금 지긴 하지만 세그멘트를 다른 애들보다 훨씬 잘하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이 비전 BLM 같은 경우는 라바예요. 그런 경우는 좀 작아요. 나는 그런 쓰는 거 만들어. 까지가 힘들거든. 아, 그냥 미안한데 어떻게 되요? 여러 개? 여러 개? 네. 다이노, 쌤, 클립, 네, 딱 세 개를 썼어요. 사전학습 때 이 모델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어떤 거고? 아, 스튜던트 모델은 별도 모델을 스크래치 학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걔는 토큰별 CL 토큰 그런 인코딩 아웃풋을 최종 아웃풋으로 내어주는 그런 인베 인코딩하는 모델이에요. 네. 근데 걔의 CLS 토큰은 누구랑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던트는 한 명인데, 처음에 예를 들어 쌤이라 치면은 쌤의 CLS 아웃풋과 내 첫 번째 아웃풋을 각각에 만들고, 그 다음에는 쌤의 스페이셜 아웃풋과 내 스페이셜 아웃풋을 각각에 만들고, 두 번째 그거를 다 티처마다 폼을 돌면서 반복한 거. 아니 근데 로스 펑션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얘네들 모두와 다 한꺼번에 동시에 가까워져라? 맞습니다. 는 거예요? 네. 그냥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에런 헬프로스로다가 아이노 피처 아웃풋, 인코딩 아웃풋, 쌤 인코딩 아웃풋, 클립 인코딩 아웃풋과 다 같아져라? 네. 하나가? 네. 제가 이거 가져온 게 로봇 쪽에서 이게 발표된 지 3달 정도 됐는데 바로 로봇에 갖다 써서 로봇에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 거기서도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 디멘전이 컴퓨테이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모델인데 실제 컨볼루션 필터가 이게 바뀌어도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드의 역할이 바뀌었지 모델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거면 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그러니까 클립이나 쌤이나 자니노나 얘네들은 실제로 심지어 거의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쌤의 1번 디멘전과 플립의 7번 디멘전이 정확하게 똑같고, 뭐 약간 이렇게 되면 이건 이상한 학습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아마 보인 게,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할 때, 만약에 정확히 얘네가 비슷한 걸 배웠다면, 다 똑같은 프로토콜로 시작했을 때, 성능 차이가 이렇게 같다고 제각각일 리가 없다가 얘네 주고 다 버리긴 합니다. 아니, 디멘전이 각자 뭐 순서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설사 비슷한 정보들을 서로서로 다 배웠다 하더라도 쌤, 다이노, 뭐, 네. 근데 그거는 막 바뀌는 거는 자유롭게 얘네들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고양이 꼬리를 나타내는 디멘전이 쟤는 1번이고 쟤는 7번이고 쟤는 12번인데 뭐 그렇게 된 벡터들이랑 우리 모델의 벡터가 다 같아져라 그러면 첫 번째 디멘전은 뭐가 될까요? 우리 모델의 7번째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쌤의 첫 번째 디멘전이 고양이 꼬리고 뭐 다이노의 첫 번째 디멘전은 뭐 강아지 눈이고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네. 다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얘네가 보는 게, 그러니까 멀티 티처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은 뭐, 티처를 앙상블로 MB를 학습해서 뭐 숫자 받는다.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근데 그건 이렇게 뭔가 이질적인 헤테로지니어스한 테스트 그리고 완전 이렐러번트한 모델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여기는 완전 디멘전들 간의 의미가 완전 다를 수 있는데 그게만 좀 시간이 논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은 자세히 쓰여지 않습니다. 시간도 경기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이 온라인으로 해서 제가 동의를 중지하고 주민님이 동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저는 이거는 CPR 하이라이트 페이퍼들 중에서 이제 사람 전신 이미지와 관련된 이제 세 편의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논문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논문은 이 논문에서 이제 풀고자 하는 태스크는 이제 사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새로운 각도를 생성하는 이제 노멀 뷰 신테시스인데요. 이제 가우시안 스플리팅, 최근에 제일 많이 쓰이는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이용한 방법으로 어떤 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떤 스파스한 카메라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요 해당 이미지로부터 바로 그 3D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리그레이션하고 이제 그 가우시안들을 이용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이제 2K의 해상도를 이제 25fps 속도로 렌더링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우시안 스플리팅이라는 거에 이제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뭐 기존의 다른 널프 기반의 방법론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3D 가우시안 스플리팅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 씬마다 이제 새로운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의 이제 특별한 점은 이제 그런 새로운 학습 과정들이 생략 가능하게끔 이런 뭐 스파스한 이제 멀티뷰에 이제 언씬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제 그 이미지로부터 바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인퍼런스해서 리그레이션해서 이제 렌더링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법은 이제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 이미지가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8장이 주어져 있는데 각 이미지로부터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각각 이제 예측을 할 건데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예측을 할 때 이제 한 장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장씩 보고 수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뎁스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뎁스를 두 장이 주어지면은 이제 스테레오 매칭 기반의 이제 뎁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어, 뭐 이제 두 장 사이에 이제 디스페리티라는 이제 정보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뎁스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뎁스 예측은 이제 뭐 레프트라는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듈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뭐 내부적으로 좀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어떤 각
이미지, 그러니까 인접한 두 이미지를 이제 먼저 샘플링을 하고요. 이제 각 이미지로부터 어떤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피처를 뽑고 이제 그 피처 간의 이제 코스트 볼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코스트 볼륨은 이제 두 피처 맵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요 디멘전이 지금 피처 맵의 디멘전이 이렇게 h by w by d라고 되어 있을 때 어, 이제 디멘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그래서 w by w가 남게끔 이제 width by width가 남게끔 어,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디스페리티라는 게 이제 두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가로축의 차이 성분을 의미하는 거라서 가로축끼리의 이제 웨이트 맵을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스트 볼륨을 계산을 해서 뎁스를 예측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두 장에 대해서 각각 뎁스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이제 리그레션하는 파트인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파라미터 종류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스플리팅의 파라미터로 알려져 있는 이제 포지션, 컬러, 스케일링, 로테이션, 오페시티 이렇게 5가지고 이제 하나씩 어떻게 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포지션 X는 이제 요 소스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로부터 이제 가우시안을 예측을 할 건데 이제 소스 이미지 플레인에서 이제 픽셀, 각 포그라운드의 픽셀을 기준으로 이제 앞서 구한 뎁스 값을 이용해서 이제 3D 스페이스로 이제 언프로젝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언프로젝션을 의미하는 이제 연산이고요. 이 파트가. 근데 이제 이 연산을 이제 러너블 언프로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모델 이 전체 모델을 학습은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학습이 될 건데 그 리컨 로스가 이제 요 러너블 언프로젝션을 타서 이제 요 뎁스 모듈까지 이제 백프로브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인틀리하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는 이제 따로 예측은 하지 않고 이미지에 있는 그 픽셀 RGB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3개의 피처는 이제 로테이션, 스케일링, 오페시티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따로 예측을 하는데요. 이제 뭐 뎁스와 이제 이미지 피처 이 2개를 이제 입력으로 하는 이제 유넷 구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픽셀마다의 로테이션, 스케일링 이제 그리고 이제 오페시티 이렇게 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네, 학습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뭐 널프 이제 기반의 이제 베이스라인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그런 베이스라인들 대비 이제 파인 그레인드한 어떤 특징까지 이제 잘 살리는 고 있고요. 그리고 퀀티테이티브하게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8 뷰를 이제 디폴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8개의 이제 카메라 각도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그걸 디폴트로 하고 있고 그 뷰의 수가 더 적어져도 꽤 로버스트하게 이제 성능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냥 그첫 페이지로 가서 네. 이게 나블뷰 신테시스인데 왜 옷이 바뀌었어요? 왜 포즈랑 옷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다른 이미지 2개를 지금 제가 여기다 합쳐놔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입력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붙여놓은 이미지고 네. 이 다른 입력입니다. 네. 네. 그 다음 이미지도 왜 옷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 다음 페이지의 이미지도 왜 옷이 바뀌어 있어요? 이 좀 반짝이는 옷, 좀 약간 짙은 블루의 옷 달라 보이는데? 그게 반짝이는 게 아니고 요 가우시안 포인트들을 이제 그대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좀 스파스하게 좀 그려야지 가우시안 포인트들을 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가우시안 덩어리라는 거고, 이게 입력이 여러 교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뭐 여러 개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를 받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 8개의 이미지가 딱 입력으로 있으면은 각 이미지로부터 이제 바로 그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예측을 해서 그 가우시안 포인트들을 이제 3D 공간에 합쳐주고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바로 이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이거 방식입니다. 그냥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그냥 기본 세팅, 기본 그 동작 방식 아니에요? 이제 가장 그 기본 세팅은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뭐 이미지로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세팅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제너럴라이저블 방식이라 해서 그 이제 이미지마다 학습이 필요 없이 그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뭐 지금 설명드린 이 뎁스와 이 네트워크 를 이용해서 바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인퍼런스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원신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밑으로 가면은 뭐 이 출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셀렉티브 뷰는 뭐예요? 뷰 셀렉션, 뷰는 셀렉션, 왜 하는 거예요? 셀렉션? 이제 이미지로부터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예측을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뎁스가 필요한데, 그 뎁스가 이제 모노큘러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장씩 셀렉션을 해서 이제 스테레오 매칭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인접한 두 장씩 셀렉션을 해서 뎁스를 이제 각각 이제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1번부터 8번 이미지 있으면 1번 뭐 각도별로 순차적으로 1번부터 8번까지의 이미지가 있으면 1번, 2번 입력으로 주어서 뭐 스테레오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그게 뭐 보라색의 인코더인가요? 그게 이제 그 뎁스가 나오면 이제 두 장의 뎁스가 나온 게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코더는 1번, 2번 지금 현재 1번, 2번 이미지를 각각 한 번에 하나씩 받아갖고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진 거고 그게 피처 맵스라고 표시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볼륨 저건 뭐예요? 이제 그 두 개의 피처 맵을 이용해서 이제 뎁스를 이제 같이 예측을 할 건데, 이제 그 뎁스는 이제 디스페리티, 이제 그 가로축의 차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으므로 그 가로축끼리의 그 웨이트 맵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처 맵 이제 1번, 2번 이미지의 피처 맵이 요게 FL, FR,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이라고 할 때 그 두 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 디멘션을 없애는 방향. 그래서 W 이게 지금 하이 위스가 있을 때 위스 바이 위스의 어떤 웨이트 맵이 연산이 되게끔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코스트 볼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 방향으로의 디스페리티면은 세로 방향으로 디스페리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딱 높이가 다 똑같거나 뭐 이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팅 자체가 딱 그냥 동일 수평선에서 이제 그 호라이즌털 각도만 바꿔서 찍었다라는 세팅이라서 이제 위스 축만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뎁스를 저 1번, 2번 이미지에서 뎁스를 얻었고요.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트레이너블한 모듈이 인코더인 거예요? 네, 여기서는 지금 네, 인코더랑 요 뎁스 에스티메이터. 뎁스 에스티메이터는 뭐가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나 레이어죠, 지금? 네, TMS라고 표현된 저거랑 코스트, 저게 뭐 화살표가 어디로 갔는지가 끊겨 있잖아요. 저 코스트 볼륨이 뭐예요? 뭐, 코스트 볼륨은 뭐고, 네, 그리고 어디가 지금 트레이너블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저 뎁스 에스티메이터에. 트레이너블한 부분은 이제 인코더랑 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코스트 이제 볼륨은 뭐예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나온 그 결과 값이 위스 바이 위스의 웨이트 맵 값이 코스트 볼륨입니다. 위스 바이 위스인데 왜 저거는 3차원 텐서예요? 위스 바이 위스는 2차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이 축은 이제 배치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이트, 네, 하이트마다 뭐 이미지의 WH에서 H는 그냥 남긴다. 네네, 맞습니다. 특정한 높이에서 그 걔네들끼리만 뭐 했다 그래서 그게 위스 바이 하이트인가요? 그럼 저게? 네네. 지금 차원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 바이 위스 바이 위스. 아니, 저거 2의 S랑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네? 네네. 2의 S는 뭐예요? 아니, 저거 그건 S를 알아야 저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 멀티 스케일 피처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요. 그 스케일을 표시를 한 거고 그냥 한 스케일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이 뭐예요? 갑자기 이거? 이 인코더에서 그 피처를 뽑을 때 멀티 스케일 피처를 뽑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인코더? 저 보라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라색 인코. 네네. 그러면 서로 다른 스페셜 레졸루션의 서로 다른 스페셜 사이즈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서 그게 2분의 1 사이즈로 된 거, 4분의 1 사이즈로 된 거 뭐, 그러니까 그 각각의 스페셜 사이즈에 대해서 뭐 이거 똑같은 그런 거를
해준다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뎁스 에스티메이터에서 왜 저기 피드백 룩 같은 게 있는 거죠? 룩이 왜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요 뎁스 예측 자체가 한 번에 포워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터레이티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듈이거든요. 근데 이 모듈 자체가 지금 이 논문에서 지금 정확히 제안하는 방식은 아니고 요 그냥 요 주황색 박스를 그냥 뎁스를 예측해주는 모델이라고 블랙박스 취급을 할 때 라프트라는 모델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라프트라는 모델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걸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식이 이터레이티브하게 여러 번 돌려서 뎁스를 뽑는 모델이라서 네, 이런 피드백 루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뭐 1, 2번 이미지 넣었고 1번, 2번에 스테레오로다가 뭐 뎁스를 에스티메이트 했다. 그 다음에는요? 어, 에스티메이트가 뭐 어떻게 쓰인다고요? 그 뎁스가 이제 이제 뎁스를 이제 알게 됐으면은 그 뎁스를 이용해서 각 이제 픽셀들 기준으로 이미지에서 이제 그 픽셀들 기준으로 그 뎁스 값에 위치하게끔 이제 3D 공간으로 이제 위치시켜 줄 거거든요. 그 과정이 이제 언프로젝션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언프로젝션을 해서 이제 포지션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컬러 값은 그냥 단순 이미지 픽셀 값을 쓰고, 이제 나머지 세 개, 로테이션, 스케일링, 오페시티는 이제 요 4.2 박스에서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으로는 앞서 구한 뎁스랑 그 피처맵, 인코더 요 보라색 태운 피처맵 두 개가 들어가서 어 이제 그냥 어차피 픽셀마다의 지금 정보를만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냥 오페시티, 스케일링, 로테이션이라는 그 2D 피처, 2D 맵을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처의 각 픽셀에는 이제 오페시티, 스케일링, 로테이션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는 그 가우시안은 세트잖아요. 순서가 어느 오더든 셋이잖아요. 가우시안 컴포넌트들은. 네네. 이건 어떻게 그 셋으로서의 아웃풋을 뽑죠? 네, 그 이미지 모든 그 H by W 픽셀마다는 게 아니라 그 포그라운드 마스크를 따서 그 포그라운드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포그라운드에 뭐 대충 예를 들어 1000개 픽셀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1000개의 가우시안 포인트를 지금 바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요 이론대로 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가우시안은 우리가 따로 정하는 개수 아니에요? 가우시안 컴포넌트의 개수는? 그거 네, 일반적인 세팅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로부터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이제 역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 픽셀 개수만큼 가우시안 포인트들이 예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픽셀 개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30바 22 이미지다 그러면 가우시안 무조건 600개다? 근데 그러면은 스팔스 하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스팔스한 그런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600개의 그 가우시안 포인트를 이제 3D 공간에 예측을 해서 띄울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건 이제 한 이미지로부터 나온 그 결과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8개 이미지가 가지고 있으니까 8개마다 이제 다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개에서 뽑힌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담은 그 3D 공간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중복이 되는 공통된 애들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애들이 뽑힐 거잖아요. 서로 다른 뷰 포인트에서 본. 어,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아까 뭐 600개를 예를 들었으면 600개 가우시안 포인트가 1번 이미지에서 나온 거고 네. 2번 이미지에서도 똑같이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가우시안 그 셋을 그냥 말한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600개와 제 600개는 사실 똑같은 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저 0이라는 제에 대한 가우시안 600개 거잖아요. 단지 똑같은 600개를 어느 뭐 정면에서 찍었냐, 옆 측면 45도에서 찍었냐 이 차이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에스티메이티드 된 600개의 셋이 있는 건데 그건 실질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그 600개를 하면 이제 이미지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다른 600개가 될 것이고 애초에 지금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위치할 이제 포인트들도 다를 거라서 아니, 근데 그 글로벌 코디네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3차원 공간상에서 저 똑같은 0이라는 똑같은 오브젝트를 이쪽 저쪽에서 찍은 건데 그러면은 1번 이미지에서 에스티메이티드 된 가우시안 그 컴포넌트들이랑 2번 이미지에서 뽑혀진 저 사람을 나타내는 가우시안 컴포넌트들이 똑같은
저 사람에 대한 가우시안 그건데 그러면은 그 두 개가 커먼 셋 아니면은 그 같은 저 사람에 대한 가우시안이니까 같은 애들인 거 아니에요? 가우시안 애들? 그 가우시안 포인트를 지금 뭐 사람 그 전신에 대해서 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그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서 이제 보여지는 표면에만 가우시안 포인트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1번 이미지에서도 영희의 왼쪽 눈이 찍혔고 2번 이미지에서도 영희의 왼쪽 눈이 찍혔으면 영희의 왼쪽 눈이라는 같은 부분에 대해서 1번 이미지에서 에스티메이티드 된 가우시안 컴포넌트가 나오고 2번 이미지에서 또 똑같이 영희의 눈이라는 같은 그 부분에 대한 가우시안 컴포넌트가 나올 거잖아요. 네, 뭐 서로 다른 두 개 가우시안 포인트를 예측하겠지만 뭐 같은 지금 눈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도 같을 것이고 컬러 값도 거의 비슷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컨시스턴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걸 근데 중복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결을 하냐는 거예요. 딱히 뭐 완전히 뭐 위치적으로 딱 중복되는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이라도 그냥 좀 오차는 있을 거라서 그래서 뭐 그냥 그 가우시안들을 3D 공간에 모두 이제 합친 다음에 렌더링을 근데 딱히 뭐 합치는 과정에 대해서 뭐 고찰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합쳐야지 노블뷰 신테시스가 되지. 그러면 지금 내가 세 장 이미지를 찍었으면 지금 영희의 눈에 대한 가우시안 컴포넌트가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에서 에스티메이트 된 세 개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다 같은 건데 약간씩 위치가 조금씩 틀어져 있으면은 눈이 3눈이 될 것 같은데? 약간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세 개의 원이 적당히 겹치되 완전히 겹치진 않은 막 그렇게 뿌연 블러리한 이미지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뭐 학습이 정확하게 된다면 그 사실 거의 정확하게 안 되지. 다 이게 에스티메이션인데 뭐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조금씩 틀리지 위치가. 그리고 어, 뭐 옵젝트 디텍션에서도 NMS 하기 전에 모든 결과가 다 인치되게 나와야죠. 뭐. 같은 옵젝트에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합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딱히 없어서 네. 좀 더 그래요. 네. 네. 좋아요. 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그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3D 휴먼을 생성하는 웍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 태스크 자체는 이제 꽤 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오메트리와 텍스처 측면에서 이제 더 높은 퀄리티를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고 이제 뭐 다른 널프나 뭐 3D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이제 이거 역시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최초로 이제 적용을 해서 구현해낸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이제 메인 프레임워크로 가져가고 이제 인풋으로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어떤 텍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아웃풋으로 이 3D 모델을 이제 생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어, 크게 이제 스트럭처 어웨어 SDS라는 것과 이제 어닐드 네게티브 프롬프트 가이던스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스트럭처 SDS란 이제 보통 SDS를 학습한다고 하면은 이제 RGB 이미지로만 학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어피어런스와 지오메트리를 이제 동시에 학습을 해서 지오메트리 측면에서도 그 퀄리티를 높이겠다라는 이제 접근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디퓨전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단순한데요. 그 유넷 네트워크의 이제 앞쪽 레이어와 뒤쪽 레이어의 뭐 채널을 수정하면은 이제 RGB와 뎁스 이미지를 받아서 그 두 개를 리컨하게끔 수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수정을 해서 그 RGB와 뎁스를 동시에 리컨하게끔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오픈 포즈라는 이제 포즈 스켈레톤 이미지까지 같이 컨디션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학습은 이제 RGB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가 페어로 존재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고 그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뭐 방법은 기존의 디퓨전과 거의 흡사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SDS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요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학습을 할 건데 이때 이제 RGB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SDS 로스를 계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노테이션 보시면은 요 X가 RGB 이미지고 D가 뎁스 이미지.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어닐드 네게티브 프론트 가이던스라는 걸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 게 SDS 스코어를 보통 계산할 때 오른쪽 보시면은 클래시파이어 스코어를 이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뭐 생성할 때 이제 생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를 이제 네게티브 프롬프트로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그 프롬프트로부터 예측된 스코어는 이제 빼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저자들이 말하기를 이 방식이 뭐 더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이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뭐 다만 이제 여기서 뭐 이 네게티브 스코어를 적용을 할 때 뭐 이게 이제 SDS를 이제 학습할 때 이제 랜덤한 타임 스텝을 이제 적용을 할 텐데 각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그 타임 스텝이 작은 타임 스텝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타워라는 텀을 둬서 그냥 그 타임 스텝이 작은 값이 들어왔을 때는 랜덤하게 샘플링을 할 때 작은 값이 들어왔을 때는 타워 값이 작아지도록 설계를 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니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요거 여기서 그 베이스라인 중에 타다와 요 드림 휴먼만 그 휴먼이라는 이제 도메인에 특화한 방법들이고 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제너럴한 방법, 그러니까 이미 오브젝트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제너럴한 방법론들인데요. 이제 기존의 베이스라인들 대비 더 우수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뭐 퀀티테이티브로는 그냥 유저 스터디 스코어 정도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에밸리에이션 스터디가 좀 볼만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베이스라인이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가장 기본적인 SDS를 적용해서 학습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전신을 뭐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임의의 각도에서 뭐 바라본 임의 파트,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3D 모델을 생성하고 있고요. 베이스라인에서는 이제 여기서 하나씩 추가를 했을 텐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네게티브 가이던스를 추가를 하면 이제 좀 카툰 스타일을 좀 더 리얼한 이미지로 바꿔준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고 이 듀얼 브랜치라는 게 아까 말한 이제 RGB와 뎁스 각각에 대해서 SDS를 적용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적용했을 때 이제 좀 더 백그라운드로부터 좀 더 분리해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사이즈 베이스드 프루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기본적인 그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에 있는 부분인데 그 가우시안 포인트들의 이제 사이즈를 측정을 합니다. 스케일링 기반으로. 그래서 그 사이즈가 특정 값보다 크면은 그냥 그 가우시안 포인트를 제거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보시면은 뭐 이 D에서 이런 번진 부분들, 이 스케일링이 커서 사이즈가 커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가우시안 포인트들이 제거돼서 이렇게 좀 깔끔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두 번째 논문에 대해서? 네. 없으시면은 빠르게 세 번째 논문으로. 네. 그리고 요 마지막 논문은 이제 인풋으로 이제 한 장의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 이제 생성하고자 하는 포즈 정보가 이 댄스 포즈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이제 뭐 3D 단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2D 단에서 이제 해결하는 태스크이고요. 이 태스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이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거랑 이제 아이덴티티, 레퍼런스 이미지 있는 이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어, 보존하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이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출력으로 이제 N장의 시퀀스, N장의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고자 할 때 입력으로는 이제 한 장의 레퍼런스 이미지와 N장의 포즈 정보가 이 댄스 포즈 형태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인풋을 이용해서 아웃풋으로 그 댄스 포즈대로 이미지들을 생성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이제 모듈은 크게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이 어피어런스 인코더 그리고 이제 메인 유닛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컨트롤넷 이 세 모듈이 구성되어 있고 이 세 모듈 모두 학습이 됩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전용이죠, 이거 아마. 이거 그 유명한, 나름 유명했던 거죠, 이거? 맞네, 그거 맞네? 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네네, 뭐 이거 GitHub 스타도 지금 되게 인기가 많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뭐 크게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 디퓨전 모델들이 흔하게 쓰이는 이 템포럴 어텐션 레이어를 활용을 하는데,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총 K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고 할 때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이 K축으로 리쉐입을 해서 그 K 바이 K의 어텐션 맵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피어런스 인코더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이미지 정보를 인코딩하는 파트인데, 이제 논문에서 말하기를 뭐 이제 단순히 뭐 클립 인코더 같은 거를 쓰면은 이제 글로벌한 임베딩이 뽑히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의 디테일들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기존의 마사 컨트롤 같은 논문에서 쓰인 방식처럼 뭐 새로운 어떤 유넷 네트워크, 여기 왼쪽 보시면은 유넷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통과시켜서 각 레이어별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유닛 네트워크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키 밸류 값으로 그 오리지널 히든 스테이트랑 그리고 앞서 어피어런스 인코더에서 추출한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시켜서 여기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이 컨캣시킨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컨캣시켜서 같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이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뭐 아이덴티티나 뭐 백그라운드 같은 정보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템포럴 컨시스턴시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컨트롤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도 뭐 하나 아주 심플한 테크닉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되게 좀 시퀀스가 길어지면은 이제 템포럴 어텐션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뭐 비디오 퓨전 방법이라는 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이제 총 n장의 이제 시퀀스를 생성한다고 할 때 그걸 K장씩 쪼개서 그 K장을 어, S장만큼 오버랩이 생기게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버랩 S장만큼 각 K 파티션마다 이제 S장만큼 오버랩이 있을 것이고요. 그 오버랩된 영역이 그 각 K 파티션끼리 이제 스무스하게 연결되게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버랩된 이미지는 그냥 단순히 에버리징해서 합쳐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그 틱톡이랑 테드톡 이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보여주고 있고, 베이스라인들로는 요 MRA와 요 TPS란 이 두 개가 겐 베이스드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디스코라는 게 요 디퓨전 기반으로 가장 요 논문이랑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디스코가 제 아티팩트가 되게 좀 심한데 그런 부분들 없이 잘 생성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제 뭐 퀀티테이티브도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매트릭에서 이제 제일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 추가 학습 과정 없이 그냥 어떤 또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언신 이미지 도메인에 대해서도 잘 동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학습 데이터셋이 그림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 정도로 동작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필요 없이 그냥 어떤 다른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텍스트로부터 이미지 한 장을 뽑고 그 이미지 한 장을 레퍼런스 이미지 삼아서 이 자기네 모델을 적용했을 때 또 잘 이만큼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미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도 동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 추가 학습 과정은 따로 필요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혹시 인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스무드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 한 거죠? 오버랩을 해갖고 어떻게 한다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완전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총 n, 그러니까 저희가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총 n장이라고 할 때 그거를 10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죠. 네, 10개 프레임. 네. 네, 10개 프레임을 뭐 3장씩 쪼갠다. 그래서 네 장씩 쪼갠다로 할게요. 그래서 뭐 4장씩 쪼개면은 그걸 단순히 4장 사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장씩 오버랩이 생기게끔 쪼갠다라고 한다면 몇 장이죠? 뭐 1, 2, 3, 4, 뭐 3, 4, 5, 6, 뭐 이런 식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 3, 4번의 이미지에 대해서 오버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그 어차피 N장은 뭐 메모리 때문인지 이제 K장씩 생성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특정 단위만큼 생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단위가 이제 끊길 때마다 이제 비디오가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테크닉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3, 4번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2번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2번 예측을 해서 이제 이미지가 2장이 생성이 됐으면 2장씩 생성이 됐으면 그 이미지를 그냥 에버리징해서 합쳐주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무드하게 연결된다라는. 알고리즘을 언제 한다는 거야? 생성된 이미지를 픽셀 레벨에서 하면 그건 이상한 이미지일 거고. 네, 저는 근데 픽셀 레벨에서 그냥 에버리징 한다. 이거 RGB 값을 그냥 에버리징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까랑 좀 비슷한 이슈 같은데 사람이 한 픽셀 옆으로 틀어 이렇게 시프트키로 된 거면 사람이 이렇게 블러리해질 거잖아요. 픽셀 단위에서 에버리징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뭐 노이즈 단위에서 에버리징을 한다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픽셀 단위에서 한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이 또 약간 교수님 생각처럼 의아해서 좀 확인했는데 뭐 그게 크게 완전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요. 그냥 에버리징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사실 이게 지금 그냥 인퍼런스 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이즈 레벨 단에서 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완전히 RGB 이미지 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퍼런스 할 때도 약간 뺐다 넣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2, 3번 해서 중간 결과까지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2, 3, 4번 넣어가지고 뭐 이거 100번 여기 타임스텝 돌려서 1000번이면 1000번, 아니면 30번이면 30번이라 그러면 뭐한 10번만 돌려갖고 그때까지 아직 20번 디노이징이 한 20번, 20 스텝 남았지만 뭐 하여튼 뭐 10번까지 돌린 거랑 저쪽까지 10번까지 돌린 거 해갖고 그거 에버리징 해갖고 거기서부터 로드를 다시 해갖고 하면은 좀 번거롭겠지만 말 그대로 데이터를 로드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그거를 다 끝까지 풀 인퍼런스라는 게 아니라 뭐 스텝 수를 중간까지만 해고 또 그거를 메모리를 플러시 아웃하고 또 그거 로드해서 또 해야 되니까 뭐, 네네. 네,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중간 단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뭐 그걸 뭐 이 논문에서는 크게 건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냥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